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실력과 품성을 검증할 수 있는 TV토론이 서울 등 주요 격전지에선 단 한 차례만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 후보들이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 1회만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법정 토론은 28일 오후 11시에 시작해 29일 오전 1시에 끝납니다. 이대로면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오전 6시를 불과 5시간 앞두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TV토론은 후보들을 가장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서울 800만 유권자는 그 기회와 시간을 제약당한 채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도 사전투표 직전 법정토론 1회만 열리는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선 법정토론과 별도로 2번의 양자토론을 했습니다. 2022년에도 양자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력 후보 간 양자토론은 서로 상대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물론 현안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 등도 비교, 검증할 수 있습니다. 후보의 진짜 실력은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과 반론이 오갈 때 드러나곤 합니다. 미국에선 지지율이 앞선 후보가 토론을 회피할 경우 비겁하다는 말까지 듣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서울 시민들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불거진 주폭 논란은 토론에서 안 꺼낼 테니 정책 토론은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17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강조하면서도 오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가 이루어질 경우 양자 토론이 서울 시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토론 회피입니다. 선거법상 지방선거의 법정 토론은 1회 이상입니다.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선의 법정 토론은 3회 이상입니다. 지금처럼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토론을 회피한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TV 토론을 늘리기 위해 선거법이라도 바꿔야 할 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 조정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안 도출을 19일로 연기했습니다. 21일 예정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와 사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걱정과 만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노조에 대해 안전시설 유지와 일체의 시설 점거 금지를 명령하고 위반 시 노조 측에 하루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라인을 멈추는 방식의 파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파업이 법적 권한이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가경제보호를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공표한 데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선 국민 70%가 파업에 반대하는 등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는 민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파업을 우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노조의 요구가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파업의 부작용이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주던 성과급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떼어달라는 내용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 1인당 연평균
6억에서 7억 원 안팎의 성과급이 보장됩니다. 도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 도는 연구개발과 신공장 건설에 쓰이는 것이 옳습니다. 상식 밖의 돈 요구는 우리 사회 전체에 일파만파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위화감을 남겨줘 비슷한 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노조의 시설 점거를 통한 생산 마비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집단 연차 사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파업을 한다면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물론 글로벌 IT 공급망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46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소액주주 등 주식 투자자들 역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 노조 단체 대화방 등에서 파업으로 생산 라인을 멈춰봐야 정신을 차린다.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 등 과격 발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이런 태도라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곧 시들지도 모릅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불행입니다. 삼성전자의 보상안만으로도 노조원들은 일반 국민의 상상을 넘는 돈을 받습니다. 이쯤에서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매출액이 국내 총생산의 14%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입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 경제에는 물론 1,450만 주식 투자자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파국은 막아야 합니다. 노사 양측이 막판 타협을 이뤄내도 또 다른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만 개가 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로의 확산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간주해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만 1,700여 개, 2차 협력업체는 2만여 개인 상황에서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도미노식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삼성전자는 365일 내내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고도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SK하이닉스 청주 3공장 앞에서는 사내 물류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만 37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본사 직원에게 평균 7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줄 것이 유력해지자 하청 노동자들의 보상 심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노사 타협 시 본사 직원에게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치의 급여에 달하는 성과급이 한꺼번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의 상생 장려금을 받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격차 문제를 들고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성과급 논란이 반도체를 넘어 조선, 통신, 플랫폼 등 산업계 전반의 수많은 하청 협력업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동남아, 유럽 등 해외 현지 법인을 거느린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글로벌 부품 장비 협력사들까지 우리도 본사에 기여했으니 성과급을 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설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실천하려면 친노동에 치우친 노란봉투법부터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노동 포퓰리즘으로 공생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에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있고 국제 활동가들이 배를 타고 가자 지구로 향하자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납포했습니다. 억류자 중에는 한국인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이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가 체포 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도 했습니다. ICC는 2024년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ICC 조치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 지도자를 실제 체포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ICC는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다수 국가가 푸틴을 비판할 뿐 대통령이 직접 푸틴 체포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가 정상이 상대국 정상에게 체포 영장 집행을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미국은 ICC의 네타냐후 체포 결정에 터무니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이스라엘과 단교라도 불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줍니다. 외국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고 그의 안전 송환을 촉구하는 것은 통상 외교 채널을 통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한국과 FTA까지 맺은 우호국입니다. 이런 나라와 외교 채널로 한국인 송환을 협의하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상대국 수반 체포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비외교적 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사실과 다른 동영상을 올리며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고 이스라엘 정부가 반박에 나서면서 외교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군사 행동은 국제적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21일 연세대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은 동생의 생사, 건강 상태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최춘길 선교사 아들은 아버지는 굶주린 이에 빵을 주고 아픈 사람 도와준 게 전부였다며 정부의 송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도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이들 외에 탈북민 출신 4명 등 우리 국민 7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이 대통령은 작년 말 외신 기자회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난 후에 이 대통령이 이들의 귀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무장관을 보내 북한이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습니다. 공항에 나가 직접 마중했습니다. 당시 석방된 김학송 선교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캄캄한 독방에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아내까지 잡아오겠다고 협박했다며 나 혼자 살아나와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도 2017년 한국계 목사를 석방시켰고 일본은 2002년 당시 총리가 납북자 17명 중 5명을 데려온 뒤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납북자 귀환을 염원하는 의미의 블루리본을 착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표명해준 지지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 국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이스라엘이 억류한 한국인을 풀어줬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북한 억류 우리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 억류 선교사의 즉각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 송환이 쉽지 않다면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고 가족과 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